그리고 결심을 해요.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리라. 모든 사람 위에서 군림하리라. 그리고 파리에 돌아온 루이 14세는 국민에게 자기가 이제 반란을 진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왕이 되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요즘 같으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 이 당시 프랑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의 크기가 얼마냐면 당시에 가장 빠른 소식의 전달 방식법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건데 프랑스 북에서부터 남으로 가려면 한 22일 정도 걸려요. 22일? 그렇지, 뭐 워낙 크니까. 인구는 2천만 명이에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루이 14세는 프롱드파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 하면 발레극, 무도극을 활용합니다. 1653년에 파리 시민들 앞에서 밤의 발레, 발레 호아얄 들라 누이라고 부르는 이 밤의 발레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극에 루이 14세가 직접 출연을 해요. 루이 14세는 하루에 매일 2시간씩 발레 연습을 할 정도로 춤을 사랑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직접 출연하는데 뭘로?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으로 분장을 해서 거대한 뱀을 처단하는 장면을 연기를 해요. 이 거대한 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톤이라고 하는 뱀인데 이 뱀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프롱드파를 상징합니다. 이 장면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영화가 있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뱀인 거죠? 이게 루이 14세입니다. 무대에 등장해서 무릎 꿇고 있는 저 두 귀족이 바로 프롱드파에 가담했던 귀족들입니다. 태양신의 모습을 한 아폴로로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연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춤을 추면서 손짓을 하죠. 손짓을 하면 무대 위에 있는 귀족들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반란에 참여했던 귀족들, 그 역할은 뭐냐면 태양에게 무릎을 꿇는 역할을 시키는 거죠. 왕의 권력에 복종하는 귀족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아한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했네요. 그것도 루이 14세 잘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보여주는 거 잘 받아들이는 거지. 춤도 못 추는데 발레 계속 쳐봐라고 누가 보니 그거. 춤못 추면 역효과 나오지. 춤 못 추면 역효과. 추기도 싫어요. 그럼. 아이 그럼 오히려 돌 맞았지. 춤도 그렇지만 저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머리에 태양의 관을 쓰고 나온 아직은 젊은 루이 14세를 보면서 국왕이 보통 인간은 아니구나. 아무튼 이때부터 루이 14세는 이제 태양왕으로 불리게 되고요. 그래서 태양왕이구나. 이후에도 루이 14세는 여러 대규모 축제를 열어서 그때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루브르 궁 앞에서 까루셀이라고 하는 큰 거리 축제를 열게 되는데 이때는 또 로마 황제로 분장을 해서 여기에도 프롱드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서 무대에 세워서 다시 한번 무릎을 조아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또 해요? 재밌더랬나 봐요. 원래 공연 준비가 그래요. 아 진짜로? 한 번 준비 힘들게 해놓으면 한 번 하고 끝내기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전국 투어 돌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한 200번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태양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자 했던 루이 14세. 1661년 루이 14세에게는 또 중요한 해입니다. 마자랭이라고 하는 재상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랑스의 통치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마자랭이 죽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앞으로 재상을 두지 않겠다. 그럼 직접 관리해요?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군대. 일단 말 안 들으면 때려줘야 되니까. 그게 왕에게는 군대죠. 두 번째,
잘 따르는 그 밑에 약간 막 장관이라거나 막 그런 정치인들. 그렇죠. 2천만 명이 되는 프랑스인들을 다 다스리려면 혼자서 못하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충성하는 관료 집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돈. 그렇죠. 은지원 씨 똑똑하십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필요했었어요. 루이 14세가 그럼 우리나라의 왕실의 국고가 어떻게 되나, 상태가 어떻게 되나 재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국고가 텅 비어 있어요. 왜지? 귀족들이 탕진했나? 내란 있었죠. 계속된 전쟁이 있었죠. 선왕 때부터. 그런데 마자랑이 죽고 나서 그의 사후 재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루이 14세의 레이다에 들어온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의 국가 재정을 책임지던 니콜라 푸케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국고의 절반이 푸케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고발 아닌 고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푸케가 눈치 없게도 루이 14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새로 지은 이 볼비공트라는 성에서 대규모 연회를 개최해요. 딱 가봤더니 거대한 운하가 파여 있고 분수에서 불이 흘러나오고 있고 폭포가 오르고 또 성 안에 갔더니 값비싼 예술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파리에 살고 있는 루브르 궁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자신의 부하가 살더라는 겁니다. 일단 자존감 떨어지죠. 아니 돈을 훔쳤으면 좀 가난한 척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친하게 이렇게 하면. 연회 후에는 손님들에게 복권 추첨을 하게 했대요. 루이 14세가 여기에서 은식기가 당첨이 됩니다. 아니 금도 아니고 은식기? 금 씻기도 열받을 것 같은데. 화가 여기 조금씩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푸케를 일단 국고 횡령 혐의로 체포하고 결국은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때 푸케를 잡아들인 인물이 있어요. 직접 체포한. 아마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경찰 같은 건가요, 그러면? 힌트는 삼총사에 등장하는 달타냥. 그렇죠. 달타냥입니다. 달타냥은 소설 속의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총사대 대장으로 있었고 나중에 네덜란드 전쟁인가에 참전해서 거기서 전사했던. 이게 다른 신하들에게는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본보기가 됐구나. 그런데 루이 14세는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왕국에서 제일 위험한 바로 귀족들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겁박할까 엄벌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양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자 했던 루이 14세. 귀족들을 이제 무대에 세우는 것만큼은 부족하니까 단단히 단속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루이 14세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아까 그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면 되게 그 패션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귀족들한테 너네는 앞으로 이런 옷이나 구두 못 입고 못 신고 나만 입을 수 있어. 비슷한 이런 일이 제안을 나중에 줬다? 벌어집니다. 주민등록증, 호적 등본. 정답. 나 알겠어. 재산 목록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91% 정답? 정답 그냥 뭐 다 까라고. 결혼, 돈 다 까. 뭘 증명하기 위해서 까라고 했을까요? 귀족인지 아닌지? 그렇죠. 정답입니다. 아 진짜? 아. 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족들이 와서 그거를 입증받으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입증하지 못하면 너는 귀족이 더 이상 아니다. 평민으로 강등시키겠다. 와, 세다.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서류는 만들어서까지 하겠지. 만들어야죠. 위조하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족보 중에서 재미난 족보들 많아요. 꽁띠라는 공작이 있는데 이 사람의 족보에 보면
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동생이 그들 가문의 조상이다라고 사실 입증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귀족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프랑스 서부에 있는 브르타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시기에 1650년에 귀족이 한 4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1700년이 되면 귀족 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2만 1000명. 그럼 귀족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네요. 그렇죠. 루이 14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귀족들을 얘네들을 좀 줄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순서로 귀족들을 서열화. 아 원래 없었어요 그게? 그 이전에는 공작의 땅, 백작의 땅, 자작의 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면 공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공작의 자귀들을 순서를 매겨서 제일 위에 공작, 그 다음에 후작, 남작. 그럼 귀족들이 서로 더 높은 자기 받으려고 왕에게 막 좋은 말 하고 아첨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루이 14세는 교묘하게 이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을 관리하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이 귀족 조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귀족들에게 뭘 알려주는 것이었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니들이 갖고 있는 그 귀족이라는 특권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바로 나로부터 나왔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프랑스 나라에서 왕에게 칼을 뽑아 들었던 귀족들이 이제 순한 양이 되어서 왕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하면서 귀족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픽처, 거대한 계획의 최종 단계가 남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그리스의 신, 태양신이 사는 곳. 루이 14세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작은 우주. 그것이 바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 그럼 이제 베르사유의 궁전 외경하고 안의 모습을 네. 보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황금과 비단의 성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와, 저 대문 진짜 멋있어. 이쁘긴 하다. 끝도 안 보인다.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과 700여 개의 수전이 있는 200여 개의 분수가 펼쳐지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녹색 융단 같은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왕이 뱃놀이를 즐기던 대운하가 있습니다. 대문화. 누나가 있어? 뱃놀이를 한다고 저기서? 이제 루이 14세를 위한 신전 베르사유 궁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전같이 만들었구나. 그리스 신화를 되게 좋아하셨네. 네, 이런. 그리고 절정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관광객들의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울의 방입니다. 거울의 방. 거울의 방? 아, 진짜 유명하잖아요. 400여 장의 거울과 천장 빼곡히 그려져 있는 루이 14세의 치세가 압권입니다. 그의 과시욕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니까 감상이 어떠세요? 우리우리하네요. 신전. 맞아. 압도적이다. 신전 같다, 압도적이다. 귀족들도 엄청 압도됐을 것 같아요. 대충 모양새를 갖춘 베르사유 궁의 크기, 둘레가 44km입니다. 예? 전체 둘레가 44km에 한 바퀴 도는데 44km. 크기 면적은 여의도의 3배. 그리고 베르사유 궁으로 들어가는 성문만 25개. 그 안에 분수는 200개.
마지막에는 방이 450개. 베르사유 궁전 가봤었는데 네. 저는 다 보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뭐라고요? 아니, 제가 한 30분 만에 보고 나왔거든요. 30분이요? 진짜 난 다 보고 나온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 그러니까 한 뭐 건물 하나 보고 구역, 나온 네, 거구나. 한 아. 가보면 나 살아라면 거기 못 살 것 같아. 누구도 은지원 씨한테 거기 살라고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살으라고 하면 사냐고요. 거울의 방에서 솔직히 뭐 어떻게 살아요? 진짜로. 아, 거울의 방은 거주 공간은 아니고 외국 대사들의 접견실 또는 신하들이 대기하는 공간이었거든요. 루이 14세는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눈대중이 되게 철저했대요. 대칭에 대한 집착이 나 살짝 거고, 있는데. 하늘에서 본 베르사유 궁의 전체 지도를 보면 이 대칭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두 개의 분수입니다. 그림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요 위에 있는 저 분수가 요 가운데 보이시죠? 저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아폴로의 어머니인 라토나의 여신의 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가운데 동그랗게 조그맣게 있는 게 바로 아폴로의 분수예요. 말이 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아폴로가 이제 물 위를 떠오르는 장면, 아침인 거죠. 사실 베르사유는 원래 지대가 살짝 높아서 물이 없어요. 근데 거처를 지으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단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고 거기다가 늪이 있어서 안 좋았대요. 그런데 루이 14세는 오히려 이곳에 궁전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자연을 정복할 좋은 기회다. 물이 없는데 물 어디서 끌어오는 거야? 자, 물을 20km 정도 떨어진 인근 강에서 베르사유 궁에 물을 대기 위해서 아예 펌프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을 지배했네. 그래서 낙차를 이용해서 베르사유 궁의 분수가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 가운데에 2층에 1701년부터 루이 14세의 침실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뭘 의미하냐 하면 자연이 아폴로에게 복종하듯 프랑스는 루이 14세에게 복종한다. 왕권이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연 인원 2만 5천 명의 인부를 투입하고 많을 때는 3만 6천 명까지 인부들을 동원합니다. 20년가량 공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20년이 돼도 완공이 되진 않고 다음 왕인 루이 15세까지 또 공사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베르사유 궁만 있는 게 아니라 궁 앞에는 도시가 이렇게 3개의 도로로 뻗어나가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계획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곳으로 왕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된 귀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은 유럽의 여러 군주들이, 여러 왕들이 흉내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하는 하나의 귀감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쉔브룬 궁전, 그다음에 러시아의 피터 데제가 만들었다는 여름 궁전, 그다음에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카세르타 궁전, 그리고 포르투갈의 켈루즈 궁전과 같은 궁전들이 베르사유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오리지널은 베르사유네요. 결국 국경을 넘어서 이제 루이 14세가 전 유럽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상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